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이자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130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최근 후쿠시마 우럭에서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예고된 집중호우를 대비한 반지하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의 주요 역점 사업들의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많이 안 찾으세요. 방류도 정말 한몫해요. 연락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고 이러시니까.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놓은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는 좀 덜 된 거는 사실이죠. 일본서 건너오면 방사능 수치를 한 10단계 걸쳐서 올라오니까 잡수시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해도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꺼름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걱정이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더 깐깐하게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이게 먹거리가 우리 직접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걱정돼요. 네. 소비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국내산이랑 일본산 두 개가 있으면 멈춰주십시오.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3일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분들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대 수산물 유통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영상 속에 나온 시장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천만 서울 시민의 건강,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시장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합니다. 예, 우리 그런 모두의 원칙 기조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시장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를 WHO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보질 못했는데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예, 시장님도 만약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국회 본회의장도 그렇고 이곳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주고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설득해 갈 것이냐, 여기에 이런 토론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질문을 했던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일본 왜 꼭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냐, 그 일본 내에서 방류를 하면 되지,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일본에서 안전성 검증을 수차례 하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반기부터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 시민의 밥상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정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저와 똑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그러니까 6월 12일 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IAEA가 좋다고 하면 안전한 거니까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일본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요. 또 박진우 외교부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네. 이것 역시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상하게 마실 수 있느냐, 예, 안전하다면 마시겠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안전성 확보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정부의 입장보다는 시장님께서 만약 정말 하반기에 이제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 대책으로는 어떤 걸 고민해 보셨냐라는 질문에 일단 드린 그 건데, 부분에 대한 답변은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중앙부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고요.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있고요. 이런 부서들이 아마 2중, 3중으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킬 거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철저한 2중, 3중의 그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늘릴 겁니다. 저희도 이 검사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나가면서 적어도 먹거리에 관한 한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도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급식에 수산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수산시장 또 횟집 등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서울 시민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입장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의 입장이 제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턱대고 무슨 반대 이런 구호를 가지고 어떤 그 괴담에 가까운 이런 선동을 하는 세력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지금 정부가 저하고 입장이 똑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뭘 이런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드릴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아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맨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시장님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셔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죠. 중앙정부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한 문구 한 문구로 읽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입장이고 외교부 장관이 하는 말씀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 읽은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본 의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총 8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에서 3명의 일가족이 목숨을 잃어 많은 시민들에게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본 의원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반지하 전수조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을 미리 수립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도 엘니뇨 현상으로 7, 8월에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작년 침수의 악몽을 다시 겪게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기 PPT를 보시면요. 5월 16일에 서울시는 여름 오기 전까지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9일자에 올라온 반지하 관련 취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현장에 가보니 아직도 반지하 주택 대부분은 물막이판도 설치하지 못하고 재난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3년 전 두 자녀와 반지하 집에 들어온 김모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구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긴 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습니다. 저게 잘 작동을 해주면 좋은 건데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도 김 씨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폭우 때 산사태로 흙이 집안까지 밀려 들어왔지만 물막이판 설치도 안 돼 있습니다. 뒷산에선 여전히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로 연락받아서 설치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비 오고 이러면 또 내려오는 거 아닌가? 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가를 찾아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는 덮개를 얹거나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할 수 없고 탈출구로 쓸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도 없습니다. 빗물을 막는 차수판도 없거나 있어도 엉성한 수준입니다. 차수판 잘못 설치하셨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물이 계단 밑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면 사실상 설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건 1만 9천 가구. 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건 이 중 3분의 1도 안 되는 6천 가구뿐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추가 설치 목표치를 모두 채운다 영상 해도 꺼주십시오. 네, 오세훈 시장께서는 작년 반지하 수해 피해 이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었는데요. 시장님, 이번 여름에는 반지하 가구 수해 피해 없게끔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정말 최선을 사력을 다하고 있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물어주실 테니까 그때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물량을 100%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다만 보도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건물주들이 이게 설치가 되면 마치 침수 피해가 있다는 집이 광고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매우 꺼려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저렇게 설치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 진도가 조금 못 나가고 있는데 아마 장마철이 다가올수록 설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할 건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15,543가구 중 5월 31일 기준으로 6,300여 가구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50%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기사로도 나왔듯이 침수 방지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반지하 주민분들은 벌써부터 폭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설치 주문 물량이 장마철을 앞두고 한꺼번에 이제 몰리면서 차수판 업체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 풍수해 대책 설명회 자료를 보면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설치에 비동의하거나 거주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시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2단계는 작년에 중증 장애인 가구, 어르신 아동 가구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3단계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요청에 따라 우선조사 필요 대상 13,000여 가구를 포함해 조사 완료했습니다. 4단계는 그 외에 반지하 21만 가구 전수조사를 6월까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 비용, 인력 지원 등은 자치구랑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충분히 자치구와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1,000가구만 먼저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지 혹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수조사는 좀 오해가 많은데요.
전수조사를 한다는 용어는 똑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현장을 방문해서 가구주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이주 방법에 대해서, 주거 상향 방법에 대해서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전수조사의 개념으로 봤는데, 예를 들면 송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고 외형의 하드웨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친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한 달 내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력만 있다면. 그런데 서울시처럼 가구를 방문해서 일일이 대화를 나누고 진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 상향을 하는데 식구가 많아가지고 뭐 100제곱미터를 쓰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대화까지 나눠야 전수조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는 했는데 서울시는 못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런 기사들은 잘못된 기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나요? 네, 방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다 마쳤다고. 진행 중이라고 그저께까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마쳤다는 네, 겁니까? 좀 전에 주택실장이 다 마쳤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서만 바뀐 거지, 어쨌든 이제 전수조사를 국토부가 요청하기 전에 충분히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더라면 작년부터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처 시기도 그만큼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전수조사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주거 상향 의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대상이 특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을 거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3만 가구나 되는 분들이 요즘에 거의 집 비우고 낮에 일하러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1년 내에 저렇게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그것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아도 저는 뭐 과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공무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건축사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건축사 있습니다. 협조까지 받아서 같이 나가고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의향을 확인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을 같이 5대5 뭐 매칭해서 뭐 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처 시기를 그만큼,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8월부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중증 장애인, 뭐 아동, 노인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순서만 바뀐 거지, 전수조사는 충분히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인명피해가 난 곳이 지금 의원님 예를 든 장애인, 네, 맞습니다. 또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최우선 과제였고요. 전수조사가 다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주거 상향에 동의할 확률도 매우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사례에서 식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5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주거로 올리라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왜 몇 %밖에 못했냐 이렇게 지적받는 건 서울시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반지하 대책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주 시에 바우처를 2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하고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반지하 5,250호를 사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책이 실제로 현장에선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서울시 반지하 침수 대책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로도 나왔듯이 총 21만 가구 중에 2,250가구로 전체의 0.9%만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5월 말까지 파악된 반지하 지원 가구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바우처 수혜 가구는 970호, 공공 민간임대주택 이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이주한 가구 1,280호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지상층 이주 시에 보증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 취약층이 그 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시장님 바우처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면 반지하 탈출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5천만 원 상한을 얼마 정도로 올려야 적절한 정책인지, 또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보조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인지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시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이게 어차피 시민 세금을 쓰는 예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고 2억으로 올리고, 또 주거 바우처도 2년만 줄 게 아니라 10년, 20년 준다 그러면 다 동의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정책일까? 바람직한 정책 방법일까? 이거는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어차피 저희 계산으로는 지금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처럼만 이루어지면 앞으로 10년 내에 반지하의 절반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이거를 무작정, 무한정 그 지원 한도를 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예산 사용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지금 몇 %만 이걸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어디까지 서울시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시의회에서 정해주시면 그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원이 끝나면 다시 이제 반지하로 회귀할 수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주거 드린 상향에 겁니다. 동의하는 분들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점이 고민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가 앞으로도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빨리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로 이주할 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 민간임대로 이주할 시엔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하면 이제 현재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겠냐, 이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살기에 반지하가 침수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거주하는 가족 인원수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위로 올려주면서 그걸 보장을 못 해주면 올라갈 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거를 자꾸 몇 %를 달성했다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대충의 추세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수치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지하 피해가 걱정이 되고, 이제 어쨌든 1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물막이판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퍼센테이지가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직도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분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렇게 지상층으로 이동하려면 보증금 대출,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 이주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지하 매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재 98호 매입 완료했다라는 서울시 발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또 아동 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매입 건수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8% 2,250가구의 지상층 이주가 이루어졌고요. 매입은 98호. 그중에서 매입한 건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없답니다. 예, 중증장애인 아동 어르신 거주 반지하 매입 건수는 0건이라는 거죠. 예, 본 의원도 이제 걱정이 됐던 건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께서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어쨌든 그 전수조사라는 개념이 중증장애인 또 아동 어르신 그 취약가구를 먼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매입 건수는 0건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 침수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국토부랑도 지금 계속 반지하 매입 그 기준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죠. 협의 중인데 어저께 국토부 장관께서 서울시에서 이런 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 아셨는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매입 기준을 바꾸겠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대화 과정에서 시정질의 과정에서 그 사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설명을 들지 않겠다고 그러셔서 설명을 중단했는데, 실제로 이 반지하 가구를 매입하는 것은 주거 상향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기준이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소유주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그 절반 이상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에 매입해라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그렇게 많이 할 리가 없죠. 쉬운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의를 받지 못해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주가 여럿일 때도 문제지만 지하를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로 전용을 했다든가 약간의 이제 불법적인 전용을 했을 때 그런 건 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제 어제서야 국토부에 화답이 온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반지하 매입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매입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이제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커뮤니티 시설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쓸 수 없는 곳이 있고, 그거를 사는 목적이 절반 이상 가급적이면 소유를 획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재개발이 될 때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용도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예.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10년 시장직을 맡으셨을 때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건이 발생한 뒤 저렇게 반지하 주택 공급 억제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 매입, 바우처 지급,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등의 대책만으로는 반지하 탈출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물론 반지하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서울시 대책을 수립하여 이번 여름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서울 시민의 안전을 꼭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 중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메타버스 서울 사업에 대해 시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오세훈 시장께서는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발표하면서 가상공간에서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민원 접수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서울에만 소요된 예산은 1차 구축 20억 원, 올해 2단계 서비스 28억 원, 총 4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6년까지 약 40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세계도시 최초라는 타이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만 6월 9일 기준 누적 앱 설치 건수는 2만 857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인구 약 950만 명 중 0.2% 수준입니다. 1일 방문자 수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9일 기준 평균 425명에 그칩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도 2022년 예산으로 시의회 차원의 실감형 메타버스 구축 사업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구축 후에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디즈니도 비용 효율화 명목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접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업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메타버스 이용률은 단 4%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서울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도 고민 중이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고민인데 제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메타로 이름을 바꾼 거를 지금쯤 아마 저커버그도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감에 있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하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에 들어가면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 때의 전 세계 사회 분위기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가상현실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완전히 중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세웠던 2026년까지의 계획은 조금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그러나 메타버스 정책을 폐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꾸준히 이용률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중간에 접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VR의 세계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행정에 신속하게 도입했던 메타버스를 너무 도외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관광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서울에 대한 인상을 심고 관광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통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셋째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또 사업 영역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등극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이 생성형 AI와 접목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모색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없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것을 돌려서 챗GPT로 돌려서 120 다산 콜센터도 챗GPT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서울시의 민원 시스템도 생성형 AI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게 현재까지 정리된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계속 꾸준히 방문 건수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매달 방문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4월 오락가락하더라고요. 달에 274명, 5월 달에 388명, 6월 달에 456명 이렇게 늘고 있는 걸로. 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행을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실제로 질문. 유행을 따라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또 저는 그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앞으로 AR, VR 시장이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 다만 그것이 2023년이냐 2030년이냐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 본 의원은 시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메타버스 서울 최근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 본 최근에. 적이 없으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 들어갔을 때 불편한 점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직접은 모르지만 뉴스는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당연히 최근에 들어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도 최근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시민의 혈세 및 혈세가 몇십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의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폄하시고요. 예. 메타버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든 기업체, 모든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나치게 행동이 빨랐던 거죠. 네, 시장님, 본 의원이 메타버스 서울을 주기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메타버스 서울 접속 영상입니다. 틀어주십시오. 네, 저렇게 매번 들어갈 때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매번 50MB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공간, 지금 아직 다운로드 중이죠? 네. 실제로 저렇게 느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는데도 데이터 다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그냥 끈 적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혹은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시민들은 메타버스 서울조차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직접 저희 전용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원래 그걸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곳에 한마디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했는데 저희는 그게 전용 공간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비용이 조금 많이 투자됐지만 그 빌리는 비용이 가성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투자해서 만든 것은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딜레마는 그거죠.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자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걸 투자를 줄여나간다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적정한 투자 정도가 어디인지를 의논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120 다산콜 민원상담 들여다보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하루 민원상담 전화 건수가 평균 1만 건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 메타버스 서울 120 민원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2.3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120 민원 상담 받기 위해 앱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또 다운받고 기다리는 동안 벌써 지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굳이 이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메타버스 서울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6년까지 405억 원 투입해서 메타버스 서울 지속적으로 정말 하실 겁니까? 아까 답변을 다 미리 드렸는데요. 네, 유동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쓰인 21억 원의 올해 쓰일 28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돈이 아닌 시민들의 돈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이라면 누구도 소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는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 가치를 확산시킨다면 모를까요? 번거롭고 오류도 많은 메타버스 서울,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공약 사업 손목닥터 9988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2021년에 전 시민 스마트워치 보급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스마트 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쓰인 예산 보겠습니다. 21년 추경 예산 약 44억, 22년 추경 포함 예산 128억, 올해 270억 편성됐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금 손목닥터 착용하고 계십니까? 네, 차고 있습니다. 예, 손목닥터 9988 잘 활용하십니까? 네.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인센티브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우유를 2팩 샀습니다. 우유를 2팩 사셨습니까? 네. 아, 네. 그래도 부지런히 관리하시나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직접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고요. 이 시민들께 지금 제공된 디바이스가 조금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조금씩 늦고요. 제가 여러 번 질책을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게 잘 개선이 안 돼서 한동안 좀 답답했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스마트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앱 연동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최근에도 그런가요? 예, 최근에도 앱 연동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빨간 글씨로 이제 화면에 뜹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스위스 가셔서 글로벌 제약사 사장 만나셨죠?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제 목표는 모든 서울 시민이 밴드를 이용하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어제 정준호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그 말씀대로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이 정말 그런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긴 뭐 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시민에게 밴드를 다 채워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시는 구식 휴대폰을 쓰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 밴드형 와치 이걸 보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초기에 1년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전용 앱이 만들어지고 전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휴대폰만 가지고 계셔도,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앱을 깔아서 이 손목닥터 9988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아마 건강 증진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스마트 밴드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느냐, 이것이 뭐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매입을 했느냐, 또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느냐, 또 이게 기부 행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회수를 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의 본질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그 정책의 중점을 이 스마트 밴드에서 앱으로,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라도 공평하게 손목닥터 9988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습관을 붙이시도록 한다면 아마 국민 건강 증진에 또 건강보험 재정 절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아마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었지만 플랫폼 사업으로 구축해서 앞으로 나가 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스마트 밴드를 단가 5만 원에 구입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업부서인 시민건강국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체 시민의 55%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은 4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거는 초기에 스마트 밴드를 전부 이제 나눠준다는 걸 전제로 세워진 계획인데요. 현재 과학기술로 보면은 이 밴드가 아니라도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몇 걸음 걷는지 정도 이런 거는 거의 정확하게 잡아내는 정도로 그동안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한 1, 2년 동안. 그러니까 굳이 밴드를 이제 고집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회수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 의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1억 가까이 회수 비용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밴드 구입비, 뭐 정보화 관리비, 앱 유지비, 헬스 매니저 상담센터 유지비, 뭐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회수 뒤에는 폐기물 처리 또한 환경적 관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본 의원이 지난 1월에 회수받은 스마트밴드 보관처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이제 직접 회수받은 밴드를 티슈로 닦고 또 리퍼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폐기 처분 밴드는 따로 모아놓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8개월 사용하고 반납받아서 폐기되는 밴드도 저렇게 쌓여 있는데 너무 환경 낭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이미 했음에도 건강관리 탭에 홈트레이닝이나 명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또 필요 없어졌을 때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하면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위에서도 신청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서울시에서는 어렵게 수집한 시민의 개인정보에 있어 이미 유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 PPT 보여주시죠. 네. 시장님 혹시 이 손목닥터 9988 사업 시작 후에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었다는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네, 시장님의 어쨌든 공약 사업을 위해 급작스레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현업부서나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이용, 그리고 보안까지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진됐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보 보안과 이용 또 의료 규제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시행착오 비용들은 오롯이 시민들의 혈세로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침수 가구의 주거 안전 지원 또는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 예산, 또 아이들 장애인 공공돌봄 서비스 강화 예산, 그리고 민간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마트밴드 구매 예산,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었어야 했을까요? 되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비교시고요. 네. 절실한 복지 사업이나 약자와의 동행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도 찾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요. 그걸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뭐가 우선순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 의원이 아까 시장님과 논의한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플랫폼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그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추가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더 예산을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청년 시각장애인 유튜버 만나셨죠? 네. 예. 본 의원도 그 영상 보면서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시급하게 해결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졌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 다녀오신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교차로 보행과 관련해서 당시 체험했던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교차로 음향신호기 보수 완료했고요. 또 당시 체험하면서 발견한 보도 점자 블록 누락 구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은 다 보수가 됐고요. 이걸 이제 전체 서울시로 확산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시 내 음향신호기 전수조사는 7월부터 추가 정비 계획이 있고요. 시내 보도 점자 블록 실태 조사는 5월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고 7월까지 완료한 후에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서울, 또 안전한 서울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공공이 먼저 해야 할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폭우 피해 반복되는 재난 불평등,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빈곤과 소득 수준 격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은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는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행정이란 거창한 수식어도 좋지만 빈곤과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1일 장애인 행사성 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 소외된 소수 약자들과 동행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입니다.